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1년 차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병실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지마비로 천장만 바라본 채 눈만 멀뚱히 뜬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저희 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않던 시모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이미 시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미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매번 오락가락 했었어요. 언제는 잘해줬다가 또 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저희 부부 사이를 좋게 봐주셨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 남편한테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바람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나중엔 외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모가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배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화가 난 저는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딴 놈과 놀아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하도 다른 남자들과 붙어 노니까 혹시 몰라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니? 보통 이런 말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지금 보인 태도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말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친자라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의심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살아온 환경은 달라지지 않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싸더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을 때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적 아버지랑 이혼하고 저 먹여 살리기 위해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 말에 잠깐 들어가 일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술집에 있었을 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술집 마감할 때 청소하는 일만 했었다고요. 제가 전부 다 지켜봤었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그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네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 뒷조사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다녔길래 저러는 거니?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이한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몬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떨어뜨려 놓겠다며 뭣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결혼식 날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몬은 저희 집안의 치부를 캐내서 남편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듣던 남편은 조금씩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요청하려고 주소를 적은 다음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는데 전달받은 직원이 제가 장을 봐놓은 카트에 테이프로 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트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모습에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마트에서 화를 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한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시모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마트에서 제가 어떤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라며 남편을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서 직원한테 꼬리치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남편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장면을 봤을 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딱 봐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시모는 바람 피우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게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시모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들이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고 무시했었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주입이 남편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의처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남편한테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처음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좋아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혼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시모의 뱀 같은 혀 때문에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만 데려가고 저를 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바뀌지 않는 남편은 시모가 다녀간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데도 증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서로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이게 사는 거야? 지방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 회사에 다니는 거 다른 남자와 눈 맞을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퇴사까지 강요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라더니 이젠 CCTV까지 전부 다 설치해서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어머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뒤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미 당신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고 나 또한 너무 큰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멀리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만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나를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그만 당신도 결정해줘.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너를 보내주고 끝내라는 말이 나와? 딴 남자랑 이미 살 곳까지 정해놨냐?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생긴 게 확실한가 보네.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냐?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살기 위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모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뒤에서 주입시키는 거짓말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까봐 각자 갈 길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도 맞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말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법원은 절대 못 간다. 이제 와서 왜 또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 지었어요. 번복할 생각 없고 이제 그만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고 악화시켰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야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안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솔직히 안 봐도 내 손자인 거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태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님 손자라고 해도 지금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저를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박씨 자손인가 보네. 재우야, 이혼 그거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니? 출산할 때까지만 버텨봐. 엄마가 원하셨던 거고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해도 저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돼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전에 저는 멈추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 저희 관계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작은 엄마가 했어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결국 이혼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하니?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시모는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원래의 계획은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자 시모는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었는지 이혼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걸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니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붙잡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와 오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공간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과 지금 이혼 서류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만 챙겨 나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성급해? 뱃속에 있는 손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땐 뱃속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니. 오늘 서류 제출했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재우 너는 끝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번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었잖아. 며느리로서 받아주기 싫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전부 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거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당연히 어렵죠. 이미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라고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 사람이 끼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엔 저희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행동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요. 오죽했으면 집안 곳곳에 CCTV를 전부 설치해 놨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온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서 하나 준비했으니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 젊은이들 슈퍼 가라고 하면 환장한다면서. 이거 2억짜리 차키다. 사람 시켜서 주차장에 세워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박씨자손 품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반 국산차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차 꼭 타고 다녀야 한다. 어느 누가 2억짜리 슈퍼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겠니? 주위에서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시애미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 이럴 거면 애초부터 잘하던가. 우리 집안 아이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 차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고 다니겠다. 니까짓 게 2억짜리 슈퍼카가 가당키나 하냐? 너희 집안 수준을 생각해. 장모한테 배운 게 꼬리치는 건데
슈퍼카 타고 다니면 꼬리가 나만 하겠어? 당장 키 내놔. 남편은 시모가 제 손에 쥐어준 차 키를 빼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 뒤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창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차에서 시모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슈퍼카 안에 타고 있던 남편을 외쳐 부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충돌해서 그런지 양쪽 문짝이 틀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도 심했던 남편을 무사히 꺼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심각한 사지마비였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몇 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차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되었다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아파트 벽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차는 시모가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차량이었어요. 문제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침수 차량이었고 물에 잠겨있게 되면서 전자계기판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주의 변심으로 처분하게 된 차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침수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열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이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몰래 병실 밖에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1년 전과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네요. 시모는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 엄마의 건강검진이 끝나서 사지마비가 된 전 남편의 모습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는 시모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를 시모가 축복해 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고 시모는 태어난 아들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기적을 바라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네요. 이런 가정을 만든 시모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고충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세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아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 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란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불만 터트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애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내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줬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 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서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서네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 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사업 그거 노후 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업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사업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사업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 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사업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우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 걷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2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